연결해서 자, 우리 36페이지에 우리 현금 흐름표라는 걸 볼게요. 현금 흐름표. 자, 이 현금 흐름표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볼 일은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얘 특징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데,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키워드가 현금주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 현금 흐름표라는 건, 자, 우리 회계 기준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발생주의로 장부했을 거예요. 발생주의로 작성을 하고, 근데 발생주의로 했을 때에 우리가 조금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오간 기준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의 현금량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우리 회사한테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줄었는데 봤더니 빚을 갚았다라든지, 혹은 현금 줄었는데 봤더니 우리가 필요한 유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했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줬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돈이 줄어들었을 때 이 돈이 현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영업활동으로 나간 건지, 투자활동 나간 건지, 재무활동 나간 건지, 혹은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현금 늘어났다고 무작정 좋은 건 아니죠. 봤더니 돈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빌려와서 내 돈 낸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현금의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어떻게 흘렸는지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주의로 우리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별로 얘를 정리해 주는 걸 우리 현금 흐름표라는 우리 재무제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4번의 자본 변동표를 보면, 자, 얘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자본 변동표는, 자, 이 앞에 제가 자본의 재무상태표 할 때 자본에서 썼던 자본금, 자본잉여금, 죄송해요. 앞에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자, 지금 얘네들로 해서 이 분류가 각자 나눠서 우리 회사의 순수한 자본금이냐, 아니면 지금 내 돈 자본이 중요한데, 순수한 우리 회사의 자본이 중요한데 이 자본이 증가했거나 감소했던 원인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 줄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안 좋아진 걸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줄었다고 해서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주주가 되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사업해서 돈을 벌면 그 주주한테도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주인데 우리 회사가 주식을 더, 내가 주식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식 더 발행해서 주주 늘어난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거 없죠. 뭐 벌었을 때에 배당해 주는 건 그 사람들 해주지, 나한테 번 돈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주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식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배당해 주기 싫어서 소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자본금이라는 애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주주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돈을 벌면 내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자본이 줄었지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4명이서 같이 사업하다가 한 명이 나간 거예요. 그럼 3명 됐죠? 근데 똑같이 벌면 나눠 가질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형식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늘었다 줄었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외부 이용자는 당연히 이 법인의 순수한 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이 분류별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증감된 내역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주석은 우리 과거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봤는데, 지금 IT 발달로 인해서 지금 이 주석이 트렌드예요. 트렌드. 자, 여러분들 그 책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글자들 적혀 있죠. 뭐 일반, 예를 들어서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첨자가 어디 있지? 죄송해요. 자, 컴퓨터 잘 못 따라서. 첨자가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표현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러면 이게 쭉 책 보면 아래쪽에다가 해서 뭐 아래에다가 뭐 1번 이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쭉 서술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더 많으면 뒤에 별책으로 만들어요. 별책으로. 근데 지금 여기 글자 적은 곳에 바로 옆에 쓰는 걸 주기라고 표현해요.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닌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왜 트렌드냐면, 과거에는 페이퍼로 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주석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엄청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 외부 이용자들이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줘야 되니까 그냥 필요한 요소에 하나씩 걸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컴퓨터로 봐요.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컴퓨터는 좋은 점이 여기에다 링크를 걸어놓고 클릭하면 그 위치로 휙 날아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하면 다시 보이니까 엄청 편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곳에 전부 다 주석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주석의 역할 중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 제하고 재무상태표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유동자산이 1억인데 유동부채가 10억이면 우리 투자 안 할 거라 그랬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었죠. 1년 이내 현금할 수 있는 게 1억인데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게 10억이면 우리는 일반 외부 이용자들은 투자를 안 할 건데, 근데 그 10억의 부채를 봤더니 은행하고 매년 갱신 계약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올해는 돈 갚아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갱신 계약이면 원 계약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유동부채로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얘는 자동으로 갱신될 거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10억 갚아야 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은행하고 자동 갱신 계약에 대한 확약서를 넣어서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이용자가 10억 부채인데 주석 걸려 있으면 눌러봤을 때, 아, 얘는 자동 연장이네 라는 걸 알면 그냥 유동자산 1억만 생각하지 유동부채 10억은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주기도 하고,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자, 얘는 재무제표 아니에요.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장부인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뭐냐면 얘는 그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주총회 결의 내용. 자, 우리 주주총회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순서가 첫 번째가 경영 성과 보고를 해요. 재무제표를 주주들한테 주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서 경영성과 보고를 받고 그 다음 하는 게 대표이사 재신임안을 해요. 주주들이 손익계산서나 이런 걸 봐서 사업한 걸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이 대표이사는 여러분들 우리 CEO라고 뭐 CEO라고 표현하죠. 경영자예요.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법인은. 근데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는. 그럼 그 대표이사를 못 믿으면 대표이사 이제 재신임안이라 해서 해임하겠다 아니면 딴 사람 뽑겠다고 해요. 옛날에 우리 애플도 스티븐 잡스 잘렸잖아. 아시죠? 스티븐 잡스 잘려가지고 인도가 있다가 돌아와서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맥킨토시 PC하고 아이폰 만들었죠. 그 옛날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밥솥 만들고 요트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플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재신임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하냐면 우리 회사가 돈이 얼마 남았는데 이 돈을 우리 회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주주한테 얼마씩 현금으로 배당할까? 아니면 주식으로 배당을 할까? 혹은 우리 회사가 공장이 필요한데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적립해 둘까? 혹은 우리 회사가 옛날에 손해본 거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모아둘까? 혹은 빚을 갚기 위해서 뭐 돈 모아둘까? 뭐 이런 형식으로 주주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의 이익잉여금이 사업에서 돈 번 걸 처분, 어떻게 쓸 건지 계산한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그럼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과거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하기 전 그것도 이전 옛날에는 재무제표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IMF라는 걸 맞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90년대에 처음 했던 게 외국에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유치하자였는데 근데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하려면 당연히 재무제표를 봐요. 근데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외국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그 망해가는 국가의 회계 기준을 공부해서 투자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끌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새롭게 정립을 하는데 근데 외국 투자자들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무진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외부 이용자들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일반 언론사들이든 일반 개인들도 제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얼마 배당했다라고 하면 제 돈 얼마 벌어갔겠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자기 프라이버시 침해되니까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씩 배당받았다는 걸 엄청 관심 있어요. 심지어는 뉴스 기사에도 막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이성이 있는지 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뭐 삼성에서 배당 얼마 받았다 이런 게 신문 기사 일면에 나오고 막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 정서인 거지 외국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시키고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여주고 싶으면 주석 속에다가 넣어두도록 바꾼 거예요. 이건 넣었든 안 넣었든 그거는 자기 기업의 선택사항인 거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우리 재무제표는 아니고 장부인데 그런데 주석 속에 들어가 있는 장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석 속에 있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주로 받는 회사는 나중에 재무제표 보시면 주석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 투자자를 유치를 좀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주석 속에 꼭 넣어둬요. 제 같은 경우도 그 배당받기 위해서 우리 그 투자를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쯤 돼서 그럼 그때는 당연히 배당 얼마 하는지를 봐가면서 집어넣겠죠. 그런 분들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후에 컴퓨터 할 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만질 건데 그때 여러분들 만진다고 해서 지금 재무상태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를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얘는 꼭 작성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는 얘 제출하는 서식이라서 어느 법인이든 간에 이건 작성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재무제표 5개 지금 그냥 어떤 건지 전체적인 설명 드렸는데
자, 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5가지로.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다시 앞쪽으로 좀 갈게요. 자, 교재에 있는 거 웬만한 건 전부 다 이야기해드려요. 제가 읽는 건 순서가 안 맞아서 가는 거라서 우리 거의 제일 첫 페이지 28페이지 3페이지 있는 곳 있죠. 자, 이쪽으로 가셔서 자, 이제 뭐 기업이다, 회계기관이다,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손익이라는 표현은 돈 벌면 이익, 손해보면 손실, 이걸 합친 말이 손익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리 계정 과목이라는 건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 그래서 용어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자, 뒤쪽에 있는 내용은 아직 제가 설명 안 한 거니까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29페이지에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회계상 거래. 자, 회계상의 거래하고 우리 일반적인 생활상에서 거래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의 일치한데 일부는 일치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그 회사의 직원이 그 1억 원치 물건 팔기로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서 왔어요. 자, 그걸 우리 거래라고 하나요? 상법상 거래지. 그 계약서 위반하면 소송도 거는데. 그죠? 계약서 쓴 거는 거래예요. 일상생활에서는 계약서 써놓고 위약하면 계약 위반 청구하죠.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해요. 그런데 1억치 팔기로 했으면 우리 회계상에서는 팔기로 하기만 했지 나한테서 뭔가 돈이 나가거나 들어온 게 단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건 회계상의 거래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계약 이런 것들은 상법상의 거래인 거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 내 창고에 물건이 1000만원치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물건 1000만원치가 떠내려갔어요. 자,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왜냐면 물건 떠내려간 거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재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창고에 1000만원치 물건이 있을 때에 내 장부에 1000만원치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물건이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장부에 써줘야 돼요.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회계상에서는 방금 물건 없어지고 도난되거나 재해당해서 없어진 것도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렴한 표현으로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저렴한 표현을 잘 써요. 회계상의 거래는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 기록할 일이 발생하는 거래를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건 없어졌네? 우리 기부했어요. 이거 거래라고 안 하잖아. 근데 기부했으면 돈을 줬던 물건 줬던 뭔가를 줬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건 다 회계상의 거래라고 본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샀는데 차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차 사면 매년 차 가치 떨어지죠? 그걸 우리는 거래라고 표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차의 내 재산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장부에 써줄 거예요.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일치한데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에는 회계상의 거래는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 기록할 일이 발생하는 게 있는 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회계상의 거래를 우리가 장부에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라는 걸 이제 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장부에 기록하는 거를 기록하는 걸 다른 말로 부기라고 하고 부기라고 하는데 이 부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단식 부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한 번 정도씩은 다 해보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써보셨죠? 뭐 1월 2일날 용돈 받았다 1,000원 이렇게 쓰죠. 근데 똑똑한 애들은 여기에다가 뭐 입금, 출금, 뭐 잔액 이렇게 써서 뭐 이런 식으로 똑똑한 애들은 썼어요. 그러다가 뭐 1월 5일날 과자 사 먹었다. 과자 300원짜리 그러면 잔액은 7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 어릴 때 학교에서 시켜서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라도 한 번쯤 써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단식 부기라고 해요. 자, 그럼 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릴 때 이걸 한 번쯤 써보셨는데 지금까지 쓰고 계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일기를 지금까지 쓰시는 분은 본 적이 있어요? 일기는 뭐 본인의 또 그거니까. 근데 이 자기 용돈 기입장이다라고 과거에 말하던 이걸 지금까지 쓰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왜 안 썼을까요?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잔액하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잔액하고 일치하지가 않는 순간이 금방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잔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용돈 기입장이나 하는 이 단식 부기를 오랫동안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식 부기는 우리가 영리법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식 부기를 다른 말로 비영리 부기라고 표현을 해요.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상식. 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차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기준을 안 잡아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영리를 추구한다, 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영리단체든 영리단체든 영리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 영리 추구에서 받은 걸 가지고 좋은 고유목적 사업에만 쓰면 비영리법인인 거고, 이걸 법인의 주인이 소유주인 주주들에게 분배를 해주면 그게 영리법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 법인 뭐 주식회사 어디 다니시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월급 받아가고 법인이 남긴 돈 가지고 자기가 배당으로 틀어갈 거예요. 돈을 세금 작게 내려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꾸신 분이 꽤 많으니까 그것도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도 고민해요. 월급으로 가져갈까 배당으로 가져갈까 세금 막 조절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비영리법인은 우리 학교 같은 곳들 있죠. 근데 학교의 주인은 누구죠? 말도 안 되지만 학생이래요. 우리 재단 이사장 같지만 그러면 이 학교가 학교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돈이 남는다고 학생한테 돌려주진 않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금 제가 학교가 학생 게 아니고 재단 이사장 거 같다라는 느낌을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만큼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바뀌었어요. 우리 IMF 때 그 IMF라는 그 이상한 안 좋은 기구가 그 나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따지는데 그 나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교육 사업들을 확인을 해요. 봤더니 대학교가 온통 엉망인 거예요. 학교가 땅 샀다고 적어놓고 명의는 재단 이사장 거고 완전 개판인 거예요. 운동장으로 쓸 것처럼 세제 혜택 받아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 발전 가능성이 D등급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바꾼 거예요. 학교는 무조건 단식부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라는 이 영리부기를 학교는 해요. 그래서 학교는 비영리단체인데 하지만 영리부기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총무팀이나 그 원무과 있죠? 거기 일하시는 분은 이제 복식부기를 할 건데 우리는 이 복식부기를 이제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두 가지의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상황을. 자, 그럼 이 복식부기의 원리는 자,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 볼게요. 내 자산을 가지고 이 자산이 들어오면 왼쪽에 쓰고 나가면 오른쪽에 쓸게요. 자산이 들어오고 나가면 이제 왼쪽 오른쪽에 쓸게요. 자, 그럼 내가 과자를 샀어요. 과자를 사면 과자는 나한테 들어오죠. 과자 3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자를 사면은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서는 돈이라는 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나한테서 나간 돈이 300원이 나갔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들어온 것과 나간 거에 대한 수단을 다 적어주는 방식을 써요. 만약에 내가 300원을 안 줬으면 외상을 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내가 과자를 샀는데 내일 돈 줄게요 했으면 반대쪽에는 외상했다 300원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그럼 다음날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돈 갚아야 되니까 돈 300원 줄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는 이제 외상값 갚았죠? 그러면 외상 300원 갚았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양면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부 주고 일부는 내일 주겠다면 돈 100원 주고 200원 외상했다고 오른쪽에 써주면 되겠죠? 이런 원리로 가는 게 우리의 거래의 이중성이고 이게 분계예요. 분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돈 들어왔네? 돈 들어왔어 라고 써놓고 그럼 반대쪽에 왜 들어왔는지를 쓰면 돼요. 또 나한테서 우리 회사에서 돈이 나갔네? 그럼 돈 나갔다고 써놓고 그리고 나서 왜 나갔는지를 써주면 반대쪽에 써주면 그게 분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내가 과자 사는데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는데 300원짜리를 사는데 돈을 200원만 준 거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은 항상 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300원짜리 샀으면 300원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200원 밖에 안 줬죠. 그러면 우리는 둘이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그럼 오류가 있다고 컴퓨터가 바로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이건 100원은 내일 주기로 했다. 그럼 외상이 100원이다라고 우리 오른쪽에다가 또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300원이 샀는데 200원 주고 100원은 내일 줄 거야 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원리로 쓰는 게 분계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제가 이야기했던 자, 원리를 좀 보면 자, 왼쪽을 제가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다라고 할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재무상태표를 생각해 볼게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차변이 본인 자리였죠. 재무상태표에서. 그리고 우리 부채는 우리 대변이 부채의 자리였고, 그리고 자본이 자기 자리였죠. 기억나시나요? 재무상태표 할 때 우리 대변은 자금의 유입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와 안 갚아도 되는 돈, 자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우리 차변인 자산에 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왼쪽인 차변에 비용이 자리고, 그리고 오른쪽이 수익이 자기 자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자, 여기가 자기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외워라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뭐 인지하고 해서 이해하세요. 뭐 이건 좀 기억하세요는 하지만 외우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기 위치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에서 얘는 근데 뭐 지금 억지로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보면서 인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쓰는 원리는 자기 자리에 쓰면은 합쳐져서 증가하고, 반대쪽에 쓰면은 줄어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쪽에 쓰면 줄어들고 자기 자리에 쓰면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를 하면 차변인 왼쪽에 쓰고, 그럼 반대로 자산이 나갔으면 나한테서 줄어들게 되죠. 감소를 하게 되면 대변에 쓰게 되는 거예요. 또 빚이 늘어나면 부채 증가가 대변이니까, 아니 부채가 자리가 대변이니까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쓰게 될 거고, 반대로 빚을 갚으면 부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부채가 빚이 줄어들게 되면 자기 자리 반대쪽인 차변에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자본의 자리도 대변이니까 자본이 증가를 하면 자기 자리인 대변에 써둬야 되고, 그럼 이 자기 자리가 대변인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되면 반대쪽에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비용은 증가 감소가 아니고 얘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얘도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원리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방금 저와 같이 여기에 제가 거래 이중성이라고 분개한 거 있죠? 자, 예를 보면 과자 300원짜리 내 재산이 들어오니까 내 재산인 돈이 300원이 나가죠. 그럼 이거는 지금 자산이 증가하니까 반대쪽에 자산이 감소가 된 거예요. 자산이 감소가. 또 내가 과자 사면서 외상을 했어요. 과자 사면서 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돈 안 주니까 부채가 증가했죠. 그죠? 내가 돈을 줬을 때는 과자라는 자산이 생기면서 돈이 나갔으니까 반대쪽에 자산의 감소가 된 거고, 근데 과자 사면서 내가 외상하니까 빚이 생겼잖아.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돈 갚았어요. 그럼 돈을 주니까 내 빚이 줄어들죠. 그래서 외상이다라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굳이 내가 얘네들 위치를 생각을 크게 안 해도 여러분이 그 이유를 쓰시면 전부 다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면 내가 과자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기분 좋은지 나한테 그냥 먹어 공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집에 뛰어오다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난 돈 없어졌죠? 그러면 내 돈이 나갔죠? 나갔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 이중성인데 반대쪽에 이렇게 발생하는 이 현상,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얘네들을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의 8요소.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라고 시킨 사람은 17살 애기 말고는 제가 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인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뭘 외워야 되냐면, 자기 자리, 자산, 차변, 부채, 자본, 대변, 그리고 나중에 분계 잘하기 위해서 수익, 비용 발생이다. 자, 이게 우리 거래의 8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리에 생기면 증가하는 거고, 자기 자리 반대에 생기면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이 위치만 알면 인지할 수 있겠죠. 내 통장에 돈 들어오면 차변에다가 통장에 돈 들어왔다 쓰고, 통장에서 이체해서 돈 나가면 대변에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라고 쓴다. 그 원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들 기분 제일 좋은 거,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월급이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 주고 돈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비용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장부에 월급 얼마를 통장에서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게 우리 분계 원리고, 자, 이거는 이제 내일 엄청 많이 볼 거예요. 계속 하나씩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 지금 계속 제가 몇 번씩 이야기하니까 지겨워서라도 위치는 보이죠? 여기가 자기 자리다 정도까지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진도는 제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여러분들한테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있죠? 여기에 이 K랩 프로그램, 이거를 우리 이제 식사하시고, 이 다음 시간이 우리 2시 반에 시작이니까 2시 반까지 쉬시면서 컴퓨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설치까지는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맥 쓰시는 분은 아마 안 될 거예요. IBM만 되지 맥에는 이 프로그램 설치 안 된다고 전에 누가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냥 IBM만 그 윈도우에서만 될 거예요.